안녕하십니까. 3회 동행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책형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소 재심 파트를 이제 앞부분의 문제를 좀 포지셔닝 했습니다. 수험생들 조금 그 실제 그 난이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난이도는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종전 합헌 결정일, 여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는데, 합헌 결정이 있다가 위헌 결정이 있었을 때의 문제인데, 여기는 조금 이제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이렇게 법률에 대하여 여기서 합헌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위헌 결정을 했을 때, 자, 범죄 행위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자, 이제 이후에 범죄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재심에서 재심 사유가 되는 거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한 형태로 해가지고, 합헌 결정 이전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면, 이것도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쟁점은 재심 사유가 돼요. 재심 사유가 된다. 그럼 이제 재심에서 재심 심판할 때, 이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제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종전 합헌 결정일 다음 날까지만 소급하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률인데, 합헌 결정 이후에 이제 이 유죄 판결이 이제 재심으로 가겠죠. 이제 재심으로 와서 재심 심판할 때는 무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해서 여기 면소 판결을 한다가 답이에요. 면소 판결. 그래서 여기 이 범위 내에서는 여기 무죄 판결을 하게 되는데, 자, 합헌 결정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된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된다. 그리고 재심 심판에서 면소 판결을 선고한다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법원은 면소 판결, 재심의 대상이고 면소 판결, 좀 특수한 형태입니다. 자, 2번은 이제 그 형법하고도 이제 판례가 같이 이제 연동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판례가 동기서를 폐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동기서를 폐기한 것 자체가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지게 돼요.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해설 부분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동기서를 폐지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1번 덩어리예요, 여기 덩어리에서 이제 그 동기서를 폐지되었다라는 취지이고,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쭉 가서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법령인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법 1조 2항 신법이 적용되게 되는 거고, 신법이 적용되면서 여기에서 형이 폐지가 된 거죠. 범죄 후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된 경우니까 면소 판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소 판결 326조 4호가 적용된다. 형벌법규 자체인 경우에는 신법이 저기 동기설이 폐기되었고, 그다음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인데, 여기에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자, 그런데 그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서 이제 형벌법규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고, 자, 그러면서 형벌법규에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과 326조 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아예 적용되지 않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동기서를 유지해요. 거기 자,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과 처벌을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자, 이 말은 다시 풀게 되면은 동기를 고려한다요. 동기서를 고려하여 반성적 고려일 때는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신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국법을 적용한다 해요. 그래서 두 개 구별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자, 그런데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에서 적용계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덩어리 있죠.
그다음에 여기 두 덩어리 있어요.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별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을 보게 되면은, 자, 형벌법규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이 폐지된 경우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신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동기설이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2번이 됩니다. 자, 3번 여기 나왔죠.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기판력의 문제인데, 기판력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출발점은 상습범의 기판력 제한에서 종전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으면, 그 사실심 판결 선고시 이전에 다른 행위를 이제 추가 기소하는 거죠. 추가 기소했을 때 이 기소가 기판력에 미치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에요. 면소 판결. 그런데 상습범이 아니라 기본 구속요건 범죄인 경우에는, 기본 구속요건 범죄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하지 않고 실체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두 개 구별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이제 재심 심판으로 오게 되면은, 자,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제 요거다 하더라도 이게 재심이 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심 심판이 확정되면서 이제 기판력 발생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예요. 이건 이제 법리가 좀 재심 심판의 이제 특수성에 따른 건데, 우리 재심 심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암기로 하기로 했었던 거 있잖아요. 재심 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건 추가 기소에서 병합 심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심 심판의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관련한 부분은 또 이제 최근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순환 강의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좀 답답했죠. 1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좀 답답했을 겁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1번 문제는 이제 앞에 그 사실관계를 보지 말고 최종적인 결론을 봐봐요. 일단 이제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하여 상소를 했지만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있죠. 그럼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이게 상소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판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편면적 공방대상론하고 다르는 거죠. 이제 상상적 경합에 A죄와 B죄가 둘 다 무죄인데, 검사가 모두 상소하였지만 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 이유를 개진하지 않았다면, 상소 이유 개진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 상소심의 2심은 되지만 심판 대상은 아니다. 그 판례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항고 절차가 조금 중요해요. 자, 항고를 이제 제기하였을 때, 일단,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은, 자,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냥 이제 상급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직접 처분을 경정해버립니다. 이 부분이 항고 절차에서 특수한 거죠. 자, 그럼 항고 법원에 넘어가는 건 어떤 게,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이때 항고 법원에 넘어가게 돼요. 자, 그때 이제 절차가, 3일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좀 더 특수한 형태이죠. 자, 항고가 이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처분 경정을 하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생각해야 이제 항고 법원에 이제 기록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는 이 절차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네요. 자, 부모님들 깝깝하겠죠. 자, 이제 이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 취하를 제출하게 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동의를 했지만 아버지가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이제 미성년자가 상소를 취하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니까 친권자로서 부모가 이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이죠. 4번도 지금 최근에 나온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그 전부 파기설, 일부 파기설 이제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개별 파기설을 이제 취한 이제 판례로 이렇게 평가되게 있는데, 일단 이제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4번 보게 되면은 여기 쫙 해가지고 최신 판례 따끈따끈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종래 이제 판례가 전부 파기설을 이제 취했던 판례는 이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중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 이제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고, 그런데 이제 상소심에서 심리를 하였더니 여기 파기되는 무죄 부분에만 파기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죄 부분에는 파기 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개의 범죄가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부 유죄 부분도 같이 파기를 파기를 해줘야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 일부 유죄 부분도 상소 이유가 없지만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단서가 뭐예요? 단서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최근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사실이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파기되는 부분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는 사실관계이고, 결론만 보게 되면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제 그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합범 관계인 거죠.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이 무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이 공소기각으로 판단하였는데, 일단 검사가 이제 상소를 하였죠. 검사가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상소를 하였는데, 이게 피해자가 다르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각 부분 항소 이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은 무죄 부분하고 공소기각 부분이에요. 여기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죄 부분과 이제 유죄와 무죄가 나왔고, 이 무죄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는데 여기 유죄 부분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파기하였는데, 여기 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죄 부분하고 공소기각인데 이 공소기각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해요. 파기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함께 파기해버리게 되면은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 개별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해서 개별 파기. 여기는 전부 파기. 두 개의 구별 쟁점은 뭐죠?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구조이냐 아니냐.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파기가 되는 거고,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무죄이기 때문에 형을 선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무죄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기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이 부분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판결 주문이 무죄와 공소기각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개별 파기예요. 3번 가겠습니다. 재심에 관한 이제 부분에서 이제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거, 재심은 이제 재심 청구 단계와 재심 심판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재심 청구 단계, 재심 개시 절차는 특수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 내용들 있었죠. 보증금.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 그 경우에만 인정되고, 보증금 석방 있죠. 보증금 석방.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 집행정지. 집행정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물관할 병합심리. 사물관할 병합심리. 직권으로 하는 거죠.
병합심리. 글씨 그냥 좀 빨리빨리 쓸게요. 자, 그리고 재심 파트에서 사실조사 신청권. 자, 이 부분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는 이제 네 가지의 절차. 시험에는 이제 병합심리 이 부분은 자, 토지 관할 병합심리는 신청권이 있어요. 예, 거기와 이제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놈 중요하고, 예, 요놈이죠. 사실조사 신청권이 없다예요. 재심 청구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조사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에 대해서 재판을 할 필요도 없고 기각했다 하더라도 고지할 필요가 없다예요. 이제 민소법에서 많이 보는 이제 문구들이죠. 자,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이제 판례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심 청구는 이제 특수한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한 후에 사망한 경우 재심 청구 절차는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 재심 청구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있는 이제 소송 수계 절차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심 청구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하는 건데, 이랬을 때 당사자,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다른 청구인들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혹한 것도 아니에요. 재심 청구 절차, 이제 특수한 절차인데 간결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재심 심판 나왔네요. 재심 심판에서 여기 공소장 변경 허용하지 않는다. 사건 병합 심리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기판력 인정되지 않는다. 자, 라는 거였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약식 절차 가겠습니다. 약식 절차 나오게 되면 서면 재판이기 때문에 구류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어lun고 콜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데, 자, 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하기로 하게 되면은, 자, 그 취지를 검사에게만 통지를 해줍니다. 피고인, 변호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으면 이제 되기 때문에 피고인, 변호인에게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어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게 되면 검사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자, 여기 이제 지문 좀 봐볼까요? 해설 지문.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게 되면 검사에게만 통지를 해주게 되는 거고, 검사가 5일 이내에 공소장 부본을 제출하게 되는 거고, 이걸 법원이 송달하기 때문에 여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변호인에게도 송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정답은 뭐 4번이겠네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이건 부적법합니다. 부적법하기 때문에 법령상 방식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고, 그 다음에 법원 공무원이 실수,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하는 취지에서 야, 간단하게 끝내자. 이런 측면의 판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죠. 이제 수사 나오게 되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편안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지를 봤을 때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책형이 상소 재심 파트에 이제 앞부분 문제가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 번호, 이건 이제 우리가 책형을 바꾸게 될 때 1번부터 5번 문제까지를 뒤섞는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한 5문제 정도를 점프하고 나머지 문제부터 이렇게 좀 풀게 되면 이제 수월할 수 있어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이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거 주의해 주세요. 이제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이제 여전히 받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여기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인데, 자,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 이제 키워드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요. 자, 그런 경우에는 신분증명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특사경 신분증명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산지 표기 이런 것들의 의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단속하는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업무를 단속하기 위하여 시청이나 이런 데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이제 공무원을 이제 지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게 되는데, 자, 일반 행정 업무를 위하여 이제 그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 등을 해야 하지만,
여기 범죄 수사를 위하여 여기 이제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분 증명을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판례예요. 이게 최신 판례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수사과정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 그럼 이제 검사에게 구제 신청을 하는 건데 이 구제 신청을 하였을 때의 절차가 여전히 이게 그 수사권 자체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과정 수사는 계속해라. 그런데 한번 통제를 해보겠다. 여태까지 수사 기록을 한번 보여달라. 그런 다음에 시정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송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검사에게 하는 구제 신청은 여기 송의 순서로 하게 되는 거고 곧바로 송치 요구하게 되면 위법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문구를 좀 꼬았습니다. 즉시 송치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이 경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송의 순서로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송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무 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종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나중에 공소 제기할 때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밑줄 긋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설명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너무 이제 따라서 밑줄 긋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같이 키워드 다 생각하는 것들만 좀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도 여기 이제 최근 판례 이거 두 개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아마 이제 종중 땅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 종중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에 대한 횡령행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면서 이제 친고죄가 된 그러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법한 고소권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관리인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경우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해서 이제 1번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친고죄인데 실제 사안에서는 이제 상대적 친고죄, 재산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성년 후견인 이제 관련한 부분은 이제 여기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 성년 후견인은 앞에 문구들 보게 되면은 가정법원의 허가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소송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런 함정 문구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근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없다. 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법인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행위자로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은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벌 규정 자체는 행위자의 책임까지 종속하는 거죠. 이거는 대표이사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책임은 있는데 면소 판결을 받은 이제 그러한 형태입니다. 사면을 받아가지고 면소 판결을 이렇게 받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책임은 대표이사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에 종속하기 때문에 법인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4번 판례 고전적으로 이제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피해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를 철저히 조사해달라. 조사를 촉구한 의사표시를 한 것, 친고죄에 해당하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최근 판례들이 이렇게 1번도 최근 판례이고 2번도 최근 판례인데 딱 이렇게 헷갈리기 좋죠. 이렇게 특별히 신경 써서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판례에서 반의사 불벌죄 이제 관련한 이제 법리들이 조금 더 설치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해설 부분도 여러분들 좀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문할 때 진술 거부권 고지하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증거 능력 부정. 요거 가지고 함정 문구 이제 넣는 거죠.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자,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네, 라는 거고요. 지금 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이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아직 인지 전이라고 하면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도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자, 하게 되면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거죠. 피의자 신문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에 변호인이 의견 진술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후진, 중부 2, 승진. 시험 문제는 이제 연원 가지고 나오죠. 자, 본질이 피의자 신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이제 구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이제 8번에 이제 1번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판례 형태인데, 자, 성폭력 범죄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근거로 체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이 반항을 하죠. 자, 경찰관들에게 자동차, 승용차를 출발시켜 상해를 가했습니다. 그럼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자, 성폭력 범죄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자, 이게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1번. 또 이제 최신 판례 형태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2021년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도 최신 판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별개의 범죄인데 여기 좀 더 큰 범죄, 현행범이 이제 범죄의 명백성이 큰 경우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로 이제 흡수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입니다. 주의해서 좀 봐주세요. 다음에 2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체포된 피의자이네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네요. 그럼 여기 이제 생략된 절차,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다음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도 집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체 없이 집행을 하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또는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이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청해부대죠.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즉시 수사기관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하면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실제 사례에서는 9일에 걸쳐서 우리나라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적법하다라고 9일에 걸렸는데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4번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인에 대해서도 미란다 원칙을 영어로 고지해 줘야 됩니다. 그 나라 이제 언어로 고지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외국인을 그 통역인을 불러다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지체 없이 영사 통보권이 있음을 고지해 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걸 고지하지 않게 되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거 조약인데 이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포된 거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이네요. 구속영장에 청구되어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하고 자, 이때 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 그러면 이게 불구속이죠. 불구속이면은 1심까지 안 돼요. 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전문 가지고 문제 내는 거죠. 여기서 틀렸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적부심입니다. 체포구속 적부심. 적부심은 샤프심. 이사 결정이네요. 땡 끝났네요. 이거 암기가 돼 있었으면 정답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자, 석방 결정은 이제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자, 여기는 적부심에서 연동되는 이제 조문인데 그렇게 선회해서 좀 풀어주세요. 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수소법원이 석방을 명한다. 이 부분이 들었어요. 청구를 받은 법원을 적부심 관할법원이라고 합니다. 적부심 관할법원. 아직 공소 제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적부심 관할법원이 석방을 명하게 돼요. 공소 제기, 전격 기소했다 하더라도 수소법원이 석방을 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좀 주의해 주시고, 적부심사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석방이네요. 보증금 석방. 이제 보증금 석방은 여기서 체포 적부심 빠져요. 체포 적부심 빠지고 구속 적부심 청구만 이렇게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직권에 의해서 이제 석방을 명하는 거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조문하고 판례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 두 문자 암기가 되어 있었으면 쉽게 2번을 정답 찾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답이 좀 잘 안 보였을 겁니다. 10번 피고인 구속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구속 기간 2월로 하고 심근마다 2개월 단위 2차 갱신하고 상소심은 3차 갱신인데 상소심에 검사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돼요. 자, 여기 상소심은 자, 검사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만 들어가 있죠. 검사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네요.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72조 사전 청문 절차라고 하는 거죠. 피고인을 이제 구속하고자 할 때, 미란다고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집행기관이 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또는 수소기관이 취하는 절차다라는 거죠. 자, 이거 사전 청문 절차 좀 주의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취소를 하면서 이놈이 괘씸하게 되면은 보석 보증금도 몰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증금 몰수 결정은 자, 단독 판사 관할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로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 자, 보석 취소. 자,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 거죠. 그 석방해준 걸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오는 거예요. 구속 집행정지도 석방해 주는 거죠.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은 다시 피고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 잡아오는 거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그 결정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해야 합니다. 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법정 경위를 통하여도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검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도 검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구속을 풀어주는 거, 보석 집행도 검사가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잡아오는 것도 원칙적으로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그 취소 결정 등본으로 이제 피고인을 재구금하게 됩니다. 절차 부분이고요. 11번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에서 1번 판례도 여기 최근 판례에 해당합니다. 2번 판례도 최근 판례에 해당합니다. 1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조금 엄격하게 영장 집행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최근 판례입니다. 2번 판례 중요합니다. 압수한 휴대전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압수 집행이 종료됩니다. 압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그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사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 수사를 하는 거. 새롭게 위장 수사를 하는 거. 자, 이거는 사후에 영장을 받은 경우에도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최신 판례입니다. 따끈따끈하죠? 판례에 놓은 거는
자, 압수한 휴대전화 종료. 자, 압수함으로써 휴대전화 자체를 종료하였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안에서 관련된 전자정보망을 추출해야 되는데 새로운 수사를 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근거가 없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아도 위법수 증거에 해당한다. 좀 잔인한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은 힘들어지겠죠. 이제. 자,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이거는 조문 확인하세요. 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는 이제 피압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피고인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사본을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영장 제시에 관한 118조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제시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3번. 자, 이거는 간과하기 쉬운 판례니까 이거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4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된 판례입니다. 4번 판례도 이게 최신 판례인 거죠. 외국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메일 접근 권한에 이제 가름하여 발부받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수색 장소에 PC가 있죠. 수색 장소에 있는 PC. 자, 그리고 원격지. 자, 구글 서버에 접속하거나 중국의 이제 이메일에 이제 접속하는 거죠. 원격지 서버. 이렇게 해서 수색 장소에 있는 PC에서 일정 부분 압수하고 또 원격지 서버에서 연결했다가 이쪽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계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단 가능하다요.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PC 여기도 원격지 서버도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격지 서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거예요. 누락된 상태에서 원격지 서버에 대한 정보를 압수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압수하게 되면 이 부분을 위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어디만 기재되어 있어요? 압수할 물건 기재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저장 전자정보 수색 장소에 있는 PC 이것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12번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참 답답합니다. 여기도 봐볼까요? 2022년 판례, 2022년 판례, 2023년 판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한 피압수자가 있고, 이 정보 저장 매체가 피의자의 소유에 해당하면은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피의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휴대폰 하게 되면은 이제 피의자께 맞죠. 그런데 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학교, 동양대학교 PC, 강사실에 있는 PC, 이건 피의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피의자의 소유임이 명백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PC를 학교에서 이미 제출하였을 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이건 이제 결론은 피의자 참여권 보장하지 않아도 돼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요. 자, 그럼 이렇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피의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 개념은 민사법상 권리구속, 민법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법률적 사후적 판단하게 되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예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대 PC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했던 거죠. 동양대학교 측에서 이미 제출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설시예요. 자, 그러면은 외형적, 객관적 관리 상태,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자, 제3자가 과거에 내가 그 컴퓨터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에 내가 관여하였고 그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 주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참여권 보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할 수는 없어. 이제 이런 판례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딸의 입시 비리 사건인 거죠.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인 거고. 여기는 이제 아들의 허위 인턴십 사건이에요. 허위 인턴십. 허위 인턴십은 집에 있는 PC를 이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에 있는 PC를 이제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금융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A에게 자, 증거를 자, 네가 갖고 있어라 하면서 증거 은닉을 시켜줍니다. 자, 뭐 허위 인턴십 관련된 이제 이렇게 문서 위조 등 이러한 본범 문서 위조 등죄, 문서 위조 등죄의 본범의 자, 증거 은닉범이 이제 이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 PC는 본범 거 맞아요. 본범의 PC가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A가 이미 제출을 하게 돼요. A가 이제 PC를 갖고 있다,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다가 A가 수사기관에 이제 이미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결론은 이 본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적법하다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증거 은닉범은 여기 A, 금융회사 직원을 말하고요. 네, 금융회사 직원, 네. 증거 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 은닉을 교사받아. 자, 증거 은닉을 교사받아. 자, 증거 은닉범이 소지, 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 정보 저장 매체를 자, 증거 은닉범이라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한 경우 이때 증거 은닉범에는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PC는 적법하다. 그래서 유죄 증거로 사용했죠. 다음에 4번 판례 압수수색 현장에서 여기는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선별하면 끝나는 거죠. 이 앞에 키워드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요 문구가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엄청나게 중요한 최신 판례들로 문제를 좀 구성했습니다. 13번 통신비밀보호법 가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은 실시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거 또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 감청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전기통신의 감청인데 자,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거 있죠. 자,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 이런 이미 이제 녹음이 완료된 이제 대화를 청취하는 것은 통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고 이제 이 부분은 오수논 과정에서 최신 판례 자료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대화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제 당사 육성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그래서 비명소리 등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녹음을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제 3번 판례는 이제 논리 흐름이 비공개 조치를 취했다면 자,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시청 녹화하게 되면은 이제 통비법에 위반돼요. 자, 그런데 비공개 조치를 취했지만 제3자가 비정상적인 시청 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중단하거나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오픈된 경우가 똑같다는 거죠. 오픈된 경우. 여기도 논리 구조가 세 단계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그냥 아무나 와서 들으라 오픈된 경우에는 그걸 녹음을 해도 네, 적법합니다. 두 번째 비공개 조치를 취했어요. 비공개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녹음하게 되면 이건 위법해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비공개 조치를 취해놓고 나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방치한 걸 녹음하게 되면 이건 적법하게 된다는 구조예요.
세 번째 부분을 지문으로 구성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최근 판례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여기는 여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통화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과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럼 정답은 이거 뭐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제 앞부분 해설에서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잡아먹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14번 문제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만 쉬고 왔네요. 45분 정도 지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들어도 되고요. 좀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태블릿 PC에 이거 이렇게 작동법을 좀 잘 알아가지고 동영상을 이제 정지시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녹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멈춤 놓다가 해가지고 이게 영상이 끊겼는데 한 파일로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4번 재정 신청 가겠습니다.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는 다산 삼식이었죠. 다시 불기소 3월의 경과 공소시효 만료일 30일이죠. 항고 전치 예외이고 항고 전치주의 검찰 항고 기각 결정 받고 검찰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되면은 검찰 항고 기각 결정을 받고 10일 이내에 재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재정 신청서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이제 송부하게 되는 거죠. 10일? 틀렸네요. 여기서 틀렸네요. 그러면 항고 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할 때는 다선 삼식이 30일 이내 기록 검토가 필요하니까 여기 30일 이내에 기록을 송부하게 되는 거고, 항고 전치주의가 적용됐다라고 하면은 검찰청에서 기록을 검토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고검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7일, 자, 여기는 30일. 두 개 구별을 해주시고, 옳지 않은 것을. 그래서 이제 기간 관련한 부분이 암기가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1번이 정답인 거 금방 체크하고 바로 다음 지문 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데서 시간 전략하는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지문들도 읽어줘야 되겠죠. 다른 지문들,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여기 공소 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심리적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함정 문구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요. 그래서 고소장에 포함된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예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문구가 객관식에 내기가 좀 편하죠. 재정 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관할 법원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열람 등사가 가능하죠. 자, 앞에 부분 수사 기록은 열람 등사가 안 됩니다. 증거 조사 플러스 알파한 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재정 신청은 이제 형사 사법 인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있었다. 재정 신청의 취소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요. 그리고 비용 부담은 다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여기 할 수 있다도 포인트예요.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김영란의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자, 김영란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자, 공소를 제기한 검사예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김행달인 또는 서명을 추안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뭐였죠? 공소장과 피신조서를 구별하는 거였죠. 피신조서. 피신조서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지만 공소장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지만 추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장과 피신조서 구별을 해줘야 되겠고요. 공소장, 피신조서, 간인도 마찬가지요. 간인이 없는 공소장은 유효하게 취급하지만 간인이 없는 피신조서, 김영란인 또는 서명이 없거나 여기 간인이 없다. 그럼 이 피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과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문구를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 서면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그 공소장의 서면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판례가 서면으로 한번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 필요적 요건은 갖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봐줄 만한 이제 여지가 있는데, 요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못하겠다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봐봐요. 지금 공소장 제출 있나요, 없나요? 공소장 제출이 없어요. 왜? 구두진술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3번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배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기재 방식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예요. 앞에 있는 문구, 그다음에 쟁점 정리 과정에서 여기 심리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증거조사 등의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거 함정 문구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방식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요. 여기는 이제 판례가 이렇게 문국현 판례에서 나오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심증 형성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다툴 수 없다인데, 이의를 제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4번 판례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공소 제기하면 이제 당해 피고인에 의해서 공소의 시효가 정지됩니다. 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칩니다. 이 다른 공범자에는 뇌물 공유죄와 수수죄 같은 대항봉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5번 정답이 뭐죠? 15번은 정답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데 치유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형사소송에서 관할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합의부가 우선하게 돼요.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로 바뀌었네요. 이 경우에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요. 합의부는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바뀌게 된 경우에는, 단독 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한다예요.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한다. 2심이면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이렇게 이송한다.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네요. 재배당할 수 없다. 맞네요. 이 부분 있죠.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민소법과 달라요. 민소법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에 확장돼도 관할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관할의 항정인데, 형소법에서는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합의부로 이송한다예요. 그렇지만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로 바뀐 경우에는 재배당하지 못하고 계속 합의부가 재판을 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지원, 해남 지원의 1심 토지 관할에 인정되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토지 관할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죠.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에 관련 항소사건. 형소법에서는 사물 관할이 무조건 우선해요. 사물 관할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물 관할, 합의부 우선의 원칙. 합의부가 우선한다라는 이제 전제를 세워놓고 지문들을 이제 읽고, 거기에서 조금 유의해야 될 판례가 연엄이고요.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에 관련 항소 사건이니까, 하나는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왔을 거고,
단독 판사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왔을 겁니다. 항소 사건이 합의부에 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합의부가 우선하는 거죠. 합의부가 우선 2심이니까 고등법원이 우선.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 단독 판사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수기에 관련 항소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게 되면은 무조건 합의부가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합의부가 우선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밖에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반 법원에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다. 군사법원에서도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7번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은 이제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다룬 판례인데 이거는 이제 민법, 민소법에서도 다룬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 그대로 존속한다예요. 자, 뭐 여기서는 굳이 포인트를 찾자라고 하면은 자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 범죄 행위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등기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등기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법인에 대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형사소송에서 그 법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해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자,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있던 이제 공동피고인은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선서 없이 한 법정 증언 및 검찰 진술은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검찰 진술도 나오는 이 부분인데 이게 별개의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 이 부분이 312조 사항이 적용되게 돼요. 312조 사항에서 적, 실, 반특인데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언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서 없이 하게 되면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뒤에 부분은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이건 연습 많이 했던 판례인 거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있다. 증인 적격이 없다. 변론을 분리하면 증인 적격이 생긴다. 그런데 별개 범죄 사실인 경우에는 증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독립 증거가 되고 상호간의 보강 증거가 된다입니다. 제4번 판례,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이때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동피고인들 간에 이제 그 형평을 고려한 이제 규정인데 위 규정은 이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 사실이 동일한 절차에서 병합 심리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병합 심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변론 분리. 변론이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도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번 가겠습니다. 18번에는 이제 피고인이 불출석했네요. 자, 그러면은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럼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기 위한 전제는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갓 변호사가 사임했네요. 사임한 변호사에게 송달을 한 거 적법한 피고인 소환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지문으로도 구성이 돼요. 자, 이 지문을 판례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피고인 소환장 송달. 소환장 송달에 의제되는 규정들이 있죠. 자, 이러면 적법한 송달인데, 자, 지금 밑에 있는 사실관계는 사실상 기일의 고지라고 해요. 이건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두 개 비교해 주세요.
필요적 변호 사건과 일반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일반 사건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 일반 사건도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어버려요. 근데 필요적 변호 사건과 일반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는데 국선 변호를 선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네요. 그러면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위법한데 일반 사건도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돼요. 일반 사건도 병합되게 되면은 이제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어 버리니까 이 일반 사건까지도 위법하게 돼요. 일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일반 사건 부분에도 미친다. 일반 사건도 위법하게 된다예요. 그다음에 4번 판례도 3번 이제 선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3번 선지는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은 이제 형사소송법 65조에 따라서 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민소법의 송달 규정을 이제 준용하게 되는데 민소법에 공시송달 규정이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공시송달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게 되는 거고 그 규정이 없으면 이제 민소법의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시송달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소법 공시송달이에요. 자, 최초 공시송달은 2주, 그 다음 공시송달은 다음 날부터. 외국에서 한 송달은 자, 본문의 기간을 2월로 한다. 그러니까 본문의 기간, 이 2주의 기간을 2월로 한다예요. 외국, 베트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형소법은 형소법의 규정이 있는 건 이제 최초 공시송달은 2주, 그다음에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죠. 이건 달라요. 자, 그런데 나머지 외국에 대한 송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소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본문의 기간, 2주의 기간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2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번 갑니다. 자, 형소법. 자, 재판권에 미치지 않은 장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고 있네요. 2주 땡 틀렸죠? 네, 2월입니다. 자, 4번 피고인이 법인 나왔네요. 형소법에서 피고인 법인은 양벌 규정이니까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대표자가 당의 법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라. 자,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가 변호인 선임을 할 수는 없다. 예, 맞죠?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게 되면은 이제 브로커들이 설치게 되는 거죠. 브로커 방지입니다. 19번 공판 준비 절차 보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개한다.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판 준비 절차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뭘 빼고 증거 조사를 제외하고. 그래서 증거 조사를 제외한 일체 행위. 증거 조사가 아니죠.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요즘 실무상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공판 준비 절차는 공판 기일에 증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판 기일에 해야 되는 증거 조사를 공판 준비 절차에서 해버리면 안 돼요. 증거 조사를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번 공판 기일의 절차 보겠습니다. 공판 기일의 절차. 그래서 312조, 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거는 자백은 물증보다 나중에 증거조사하는 거죠. 먼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조사합니다. 자백보다 물증이 우선, 물증을 조사하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을 나중에 조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이제 중요한 조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조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조문이에요.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조문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항소심 불출석 재판은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연속하여 불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 소환장 송달의 의제 플러스
공판기일 변경 명령이 포함된다예요. 이게 최근 판례입니다. 네, 3번입니다. 서류 또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자, 이 서류는 위수중에 해당하고 또는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물건은 위수중의 얘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조문이고요. 자,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공개금지 사유. 자, 재판의 공개를 금지하였다고 하면은, 자, 그 증인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자,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자, 보통의 공판 절차는 이렇게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게 되면 하자가 치유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금지 사유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를 치유시키지 못합니다. 자, 느낌이 오죠? 자, 단순한 소송 절차에 하자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주면 하자가 치유가 돼요.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조서에 의하여 고지, 서중조사하는 거죠. 조서를 서중조사한 거,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바, 자,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라고 진술하면 하자가 치유가 돼요. 그런데 공판 절차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 헌법의 공개금지 사유, 이제 요게 나오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최신 판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21번 증인신문 보겠습니다. 자,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이네요. 원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자, 반대 신문에 기회를 준 거, 반대 신문에 기회를 주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은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증거 능력은 인정합니다. 참고인 진술 조서예요. 이거 구조 잘 봐줘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 보면은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나왔죠. 그리고 자, 그 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다른 진술을 하거나 자, 반대 신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자, 그렇지만 자, 그 진술 증거는 이 참고인 진술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술 내용들은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 가치는 증명력의 문제예요. 증명력. 또 증명력의 문제는 다른 말로 신빙성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자,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 가지지 어렵다. 그래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는 주어를 잘 봐줘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진술을 기재한 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예요. 참고인 진술 조서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된다. 그런데 증명력, 증거 가치가 그 증거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 주어가 뭐예요? 검사 작성 진술 조서예요. 그래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명력의 문제, 이제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자,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면은, 자,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두 개 구별되나요? 진술 조서는, 여기는 뭐예요? 증언은,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언은 이거예요. 자, 해설 부분 볼까요? 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반대 신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후단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보통 책문권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이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최신 판례입니다. 다시 이제 결론. 이렇게 해서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만 자, 증명력이 부정된다. 증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자, 증언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자,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그 책문권 포기 의사가 명시적이어야 한다예요. 제 3번도 이제 감치 재판이 이제 증인 출석을 법원에서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감치 관련한 부분도 이제 그 저희 형사법에서 좀 봐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 소환장 송달 받은 증인이 안 났을 때 과태료와 감치 재판에 처할 수 있는데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는데 과태료와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감치 재판에 처하려고 하면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고 개시 결정에 따라서 불처벌 결정을 하거나 감치 재판을 하겠죠. 자,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 불처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감치 재판 개시 결정, 불처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한다. 과태료 재판과 감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예요. 자, 그리고 감치 재판은 20일이 지나면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4번은 이제 그냥 해설해서 볼게요. 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 하게 되면은 다시 처벌받지 않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심을 청구할 예정, 재심에서는 이익 재심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 피고인은 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 형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는 해방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인에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 땡 틀렸네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키워드 뭘 찾아야 되는 거죠? 쭉 가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 이걸 찾아줍니다. 재심 청구할 예정이어도 증언 거부권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3번도 봐보겠습니다. 감치 재판 절차를 개시했죠. 이것도 2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감치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이게 20일 이내에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개시 결정, 감치 결정 전에 증언을 하거나 상당하지 않으면 불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네. 22번 공소장 변경 보겠습니다.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규법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에 2번. 자, 여기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애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일제, 공소 취소,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재기소하는데 자,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나오면 변경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애초 공소제기 흠이 치유됩니다. 4번도 이 정도면 최신 판례이죠. 자, 4번 판례도 이제 해설 부분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검사가 서면에 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데 이제 법원이 부본을 송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송달 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자,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허가 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예비적 공소사실, 그래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송달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는 다시 봅니다. 봐서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인데 고속버스에서 자유행위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는데 무죄가 되고 공연음란죄로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일단은 동일성을 인정한 전제인 거죠. 사실관계가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송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연음란죄를 무죄로 이렇게 유죄로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최신 판례입니다. 23번 이제 증거능력 계획하겠습니다.
자, 증거 능력에서 위수중, 이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2차 증거 관련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 명의자에 관한 정보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2차적 증거들을 수집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유죄인정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암기해야 되는 판례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2번은 문구. 자,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 자, 그러한 자백에 약속하여 된 자백이라 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는 이제 함정 문구예요.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환제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이면 임의성이 없겠는데 그러한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요. 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말은 이 문구는 없는 문구와 똑같은 거예요. 자, 강요나 위계 명백하잖아요. 자,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됐다. 명백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뭐 정상적이라면 이런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임의성을 인정하겠다입니다. 자, 3번은 사인의 위수증이네요.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치 사진. 공갈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사인의 위수증 적용되지 않고 판례는 비교 형량에서 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24번 가겠습니다. 24번. 자, 피고인이 A에 대한 피해자가 A에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술의 존재이죠. 진술의 존재가 요중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봐. 그러면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뭐 어렵지 않죠? 이건 단순 암기 사항으로 해서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중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데 진술의 존재가 요중사실이면 직접 증거, 전문 증거가 아니다. 진술의 진실성과 관련 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 증거가 아니다예요. 그런데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전문 증거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안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나오고. 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미 제출하였네요. 그러면서 압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미 제출받아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다 하니까 압수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압수 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 수사관의 진술이 담긴 것. 직접 목격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는 사법경찰관이 목격했어요. 그래도 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보겠다라는 거고, 다음에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하는지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죠? 목격자의 지위가 수사관의 지위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도 된다예요. 3번 녹음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녹음을 보게 되면은 녹음은 첫 번째 통비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녹음은 다 이제 판례에게 전문 증거 와서 이제 문제되는 녹음은 다 당사자 녹음이에요. 당사자 녹음이기 때문에 통비법을 통과합니다. 자, 그럼 녹음 원본은 휴대전화에 녹음을 하게 될 텐데 휴대전화 녹음 원본에서 USB에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사본, 원본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으니까 휴대전화에 여러분 이제 전화번호 암기하고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필요해요. 원본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복사본을 제출해서 최량 증거 법칙에 따라서 이 복사본이 이제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구조인데 이 복사본에 대한 증거 조사 방식이 녹취서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녹취서는 이 USB가 지금 원본 증거인데 원본 증거를 증거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증거 조사는 이제 편의를 위한 이제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법원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제대로 복사되었느냐, 제대로 녹취서가 떠져 있느냐 하면서 동일성을 검증하게 돼요. 동일성을 검증하고 나서도 자,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문제 삼게 되는 거죠. 진술 내용의 진실성. 전문 법칙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13조 자, 1항. 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면은 본문이 적용되고 피고인의 진술이면은 1항 단서가 적용돼요. 근데 이제 여기 요건에서 이제 성립의 진정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동일성 검증 단계에서는 음성임을 확인해요. 여기 자, 이 성립의 진정 단계에서는 진술한 대로 녹음 요 문구를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동일성 검증 단계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3단계까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2단계만 거친 경우에는 우리 난젯 영어를 했죠. 난젯 아직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봐봅니다. 쭉 가서 자,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 311조도 아니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4번도 최근 판례입니다. 이게 기출되었죠.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경찰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 이 경우를 우리 수사 과정 진술서라고 하죠. 진술서. 그러니까 312조 5항에 따라서 312조 1항이 적용되거나 4항이 적용되게 돼요. 1항 또는 3항. 그래서 이제 312조 1항, 3항, 4항이 적용되게 될 때 이때는 수사과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수사기관에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조사가 시작되었고 몇 시에 조사가 끝나서 조서를 열람하고 최종적으로 몇 시에 끝났다라는 그 수사과정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수사과정 진술서로 봐서 312조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수사과정의 기록 규정도 적용된다. 그런데 사안에서 수사과정의 기록 규정이 없으니까 이 주거지 진술서는 이제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312조 4항이 적용되겠죠. 312조 4항. 참고인 진술 조서로 가게 됩니다. 자, 수사과정 확인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게 이게 없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게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수사 과정 진술서 있죠. 자,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 수사기관이 관여 아래 작성된 경우이면 이게 작성 시기, 작성 장소를 불문한다 해요. 그래서 주거지, 근무지에 방문하여 이제 주거지, 근무지 방문하여 입당 원서 작성 경위. 입당 원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진술서를 312조 사항의 진술 조서로 보겠다. 적, 실, 반, 특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자, 수사 과정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적법한 절차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증거 능력 부정한 사안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자, 312조 1항 312조 3항 이렇게 해서 종래에 공범에 대한 피신, 공범 피신 조서를 이제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312조 3항이 적용된다. 적법한 절차 방식, 내용 인정. 이건 경찰 피신이었어요. 경찰 피신. 자, 내용 인정인데
자, 여기에서 내용 인정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진술을 말하는 거고, 이 내용 인정을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한다. 그래서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종래 경찰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었는데, 이거와 동일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신 조서도 포함되고, 자, 여기에는 이제 조금 추가한 거죠. 강학상 필요적 공범 대양범까지 포함한다. 더 추가하게 되면 양벌 규정도 포괄한다. 그래서 행위자와 법인도 공범처럼 취급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예측은 했어요. 경찰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그대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범에 대한 피신 조서 사법경찰관 314조 적용되지 않는다. 왜? 여기 당해 피고인이 내용 인정, 당해 피고인이 공판정에 출석해 있잖아요. 근데 3번도 그냥 이것도 따끈따끈한 최신 판례이죠. 그래서 조세 범칙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은 312조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으로 보지 못하겠다. 수사기관으로 보지 못하겠다. 수사기관이 아니면 313조로 가게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또 혹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세관 공무원과 구별을 해줘야 돼요. 세관 공무원. 세관 공무원은 이제 수사기관으로 봐요. 딱 봅니다. 자,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 업무와 유사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함부로 사법경찰관리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세 범칙 업무를 조사하는 세무 공무원은 검사 사법경찰관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전부를 판단할 수 없고 313조를 적용하겠다요. 네. 근데 세관 공무원은 달라요. 세관 공무원은 312조가 적용됩니다. 세무 공무원은 313조,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함정 문구가 들어겠죠.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와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 관리로 해석할 수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명문의 규정에서 세관 공무원은 이제 들어가는데 세무 공무원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3회 모의고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은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해 줘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이제 이렇게 임박해지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이제 영어 공부 방법보다는 페이지를 막 넘기고 싶은 게 있어요. 날림으로 보게 돼요. 날림으로 보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정답이 2개로 보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자,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도 책은 꼼꼼히 봐줘야 돼요. 집중해서 책은 꼼꼼히. 책은 꼼꼼하게 이렇게 봐주고 꼼꼼히라고 써야 되나요? 책은 꼼꼼하게 봐주면은 우리가 책에 요만큼을 봐야 되는데 내가 꼼꼼히 보느라고 요만큼밖에 못 봤어요. 그럼 이 부분에선 정답이 1개잖아요. 그리고 꼼꼼히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개 중에 이제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게 될 때 이 부분이 꼼꼼하게 되면 영향을 미쳐가지고 1개를 선택하면서도 정답 확률이 높아져요. 자, 날림으로 보게 되면 정답 2개인데 50%도 안 나와요. 날림으로 보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해도 보는 만큼 꼼꼼하게 봐주세요. 꼼꼼하게. 이 부분은 정답 정확하게 찾죠? 그러면 나머지 선택할 때 정답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소거법이 있잖아요. 소거법.
소거법으로 이제 전국의 정답을 찾는 이제 그 방법인데, 꼼꼼하게 봐져 있는 부분에서 소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림으로 보는 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남은 시간에 내가 10회독을 해야 되겠다, 뭐 5회독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날림으로 보는 10회독보다는 꼼꼼하게 보는 3회독이 훨씬 더 이제 시험에 효율적입니다. 날림으로 10회독, 이제 정독으로 3회독. 정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남은 시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달려가시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수험 기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또는 친구로부터 해가지고 뭐 경조사 이런 것들 절대 이제 참석하지 말고 남은 시간 공부에만 집중하고 합격하고 나서 술 한잔 사주면 돼요. 예. 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차라리 의절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기적으로 여러분들 수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